과연 어떻게 생명학적으로 접근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가장 임상에서 근골격계 질환에서 안 낫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테니스 엘보예요.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골건병증, 엔페서페시 같은 이런 병들이 존재하거든요. 골건병증을 가지고 있는 질환들은 왜 그러냐면 양방에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문제가 나오냐면 그쪽은 혈액 공급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한 상대적으로 봐요. 혈액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치유의 능력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상대적으로?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후에다가 많은 치료들을 해요. 가면서 요즘 보면은 뭐 DNA, 뭐 PRP, 근데 이렇게 보는 것들은 대부분 다 어떤 거냐? 바로 대부분 보는 게 구조적으로 보는 거예요. 대부분 또 요즘도 많이 체외 충격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전부 다 구조적으로, 즉 스트럭처럴하게 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보자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이오 미케니컬하게 보자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이해가시죠? 대부분의 테니스 엘보 환자들은 만성화돼서 와요. 만성화돼서. 급성과 만성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급성과 만성의 차이. 잘 안 낫는다. 재발한다. 그 다음에 아까 뭐 있죠? 3개월. 또 뭐 있나요? 급성과 만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급성에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무슨 사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죠? 염증 사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염증 사인 5가지 있잖아요. 아시죠? 뭐예요? 발열, 열나잖아요. 붓죠? 붓고 열나고 빨가잖아. 발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통증이 일어나죠. 아프니까 움직여, 못 움직여. 기능장애 오잖아요. 이 5가지거든, 이게. 이게 뭐라고요? 급성이에요. 급성과 만성의 가장 큰 차이, 이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원인을 명확하게 아냐 모르냐의 차이라고. 급성은 원인을 명확하게 알아. 하지만 만성은 원인을 명확하게 안다 모른다? 몰라. 어설퍼. 우리 일반적으로 양방에서 약을 쓰는 게 뭐냐면 진통제제 쓰잖아요. 급성기 때 쓰면 잘 나와. 근데 하나 볼까요? 급성기에서 아급성기 넘어가 버리잖아요. 4주 이상 넘어가 버리잖아요. 진통제제 뭐 똑같아. 치료가 되는 시점에서 통증이 올 때 거기에 대한 대증 치료로 쓰는 약이 바로 엔세이드라는 거예요. 엔세이드는 참 국한적으로 쓰는 거지 무조건 갖다 쓰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엔세이드보다는 2주 넘어가 버리잖아요. 아날제식이라는 약들이 있어요. 가령 들어서 울트라셋이라든지 아니면 가령 들어서 타이레놀이라든지 차라리 이런 약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왜? 그때부터는 통증의 영역이 말초에 있는 기계적 자극에는 염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원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봐야 된다고. 왜? 치유의 영역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니스 엘보 환자가 가장 잘 안 낫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만성화질, 만성질. 원인이 불분명해요. 그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우리는 앞으로 볼 때 이 테니스 엘보를 이런 만성질환을 볼 때는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어떠한 치료적인 플랜을 정할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능적으로 해보자는 얘기예요. 왜? 백날도 안 낫거든. 안 낫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이미 넘어서서 기능적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건 바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닥터초 생략하게 7가지 요점. 이게 진단 가치를 시작할 때 반드시 이 7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우리가 임상에 임하는 게 중요치 않냐라고 생각해요. 7번째 구조의 변화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급성기, 만성기 환자들이 공이 가지고 있는 패턴들이에요. 특히 우리가 잘 낫지 않는 만성 환자를 다음과 같은 이 7가지를 통해서 기능적으로 바라보자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리고 치료에 대한 계획을 짜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제가 실제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진단할 때, 문진할 때 제일 먼저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상완 요골관절의 전이와 요척골관절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말은 이렇게 말했지만은 엘보 이 팔꿈치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보시면은 쌤들은 팔꿈치의 움직임이 무슨 움직임이 있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육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관절의 안정화가 이루어져요. 관절이 안정화됐을 때 근육에 긴장이 발생이 돼요. 이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거를 정상적인 기능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정상적인 기능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겠죠. 근데 환자가 움직일 때 아파요. 아프다라는 것은 아프거나 움직일 때 잘 안 가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능에 뭐가 있다고요?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까 저하고 이야기했죠. 기능의 이상은 뭐의 문제라고 했어요? 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관절의 기능의 이상을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원인은 또 뭐예요? 위로 올라가면 취약한 관절의 생력학적 과부하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취약한 관절의 생력학적 과부하가 발생이 됐어요. 왜? 어떤 상태인데요? 그게 바로 관절의 부정렬이라고 해요. 관절의 부정렬이 발생됐을 때 이러한 기능의 이상이 발생돼요. 이해 가신가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공부하실 때는 체계적이어야 돼요. 애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테니스 엘보 환자들 있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라고. 얘하고 이렇게 하는데. 테니스 엘보 환자는 이게 더 잘 안 돼. 반대쪽, 정상적인 비해서. 안 아픈 쪽에 비해서 안 가, 잘. 테니스 엘보 환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아, 여기 있는 요 골두가 전방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신가요? 또 하나. 테니스 엘보 환자는 보세요. 이게 잘 안 돼. 움직일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회외가 잘 안 돼. 아마도 우리 생각에는 레디오 울라 조인트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만약에 부정렬이 발생됐다면은 이게 잘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잘 안 움직였죠. 손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손이 움직이고 팔꿈치가 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손목이 움직이고 팔꿈치가 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봐요. 제가 어깨를 이렇게 댔죠. 된과 동시에 어깨 관절에 부하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죠. 어깨 관절에 부하 걸렸어. 네.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관절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된 거예요. 생력학적 과부하가 걸리냐 안 걸리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아까 오강쌤이 이야기했듯이 상완 이두근의 문제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생력학적 과부하가 발생이 된 거야. 어디에 됐다고요? 상완 이두근에 됐잖아요, 지금. 상완 이두근의 작용이 뭐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냐면, 봐요. 우리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잠자 대부분 다 뭐가 돼 있다고요? 뇌가 된 상태에 있어.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요? 다시 뇌가 돼 있는 상태에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그 자체를 생력학적으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 환자도 어쩌겠어,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쪽이 엄청 헷갈렸겠죠.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 할 때 우리가 검사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저항검사. 손목신전 저항검사 하잖아. 손목신전 저항검사 하면 아파요 이렇게 하잖아요. 왜? 이쪽에 있는 힘줄에 염증이 있다고. 그렇죠? 실제 히리악스는 이렇게 말했어. ECRD의 타입 2에 의한 손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손상은